네, 반갑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 속에서 핵심만 딱 집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컴퓨터 한 대로 여러 운영체제를 돌리는 그 가상화 기술, 그중에서도 CPU 가상화의 양대 산맥이죠. 전가상화랑 반가상화. 이게 뭐가 다르고 또 장단점은 뭔지 한번 확실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하죠. 네, 반갑습니다. 가상화, 이게 서버 자원을 정말 효율적으로 쓰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기술인데요. 오늘 얘기할 전가상화랑 반가상화는 그 방법이 좀 꽤 달라요. 오늘 여러분께서 그 차이를 명확히 아시고 이럴 땐 이게 좋겠구나. 감 잡으실 수 있게 설명드릴게요. 좋습니다. 그럼 먼저 전가상화부터 얘기를 시작해 볼까요? 이게 이름처럼 하드웨어를 그냥 통째로 가상화한다. 뭐 이런 방식이라고 들었는데요. 가장 큰 특징이 게스트 OS, 그러니까 그 위에 돌아가는 운영체제 있잖아요. 그걸 전혀 수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와, 그럼 OS는 자기가 진짜 하드웨어 위에 있는 줄 알겠네요. 네, 맞아요. 핵심은 OS를 완벽하게 속이는 겁니다. 이게 1966년에 IBM에서 처음 나온 개념인데 하이퍼바이저라는 일종의 관리자가 중간에 있어요. 그래서 게스트 OS가 하드웨어한테 뭔가 요청하면 그걸 몰래 가로채서 실제 하드웨어 명령으로 번역을 해주거나 아니면 흉내를 내주는 거죠. 에뮬레이션이라고도 하고요. 마이크로소프트 하이퍼비나 패러렐스 같은 게 다 이런 방식입니다. 어떤 OS든 그냥 설치해서 쓸 수 있으니까 호환성은 정말 최고죠. OS를 속이는 거군요. 근데 그럼 혹시 단점도 있을까요? 완벽하게 속이려면 좀 힘들 것 같은데. 그렇죠. 바로 그 번역 과정 때문에 성능 저하가 좀 생길 수 있다는 게 단점이에요. 모든 명령을 중간에서 처리해야 하니까요. 아하, 그렇군요. 속이는 대가가 성능이네요. 그럼 반가상화는 뭔가 다른 전략을 쓰겠군요. OS를 수정해야 한다고 얼핏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반가상화는 좀 더 솔직해요. OS한테 너 지금 가상 환경 위에 있어 라고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OS 커널, 그러니까 OS의 핵심 부분을 살짝 수정합니다. 커널을요? 네, 그래서 OS가 특정 중요한 작업은 하이퍼바이저한테 직접 요청을 해요. 하이퍼콜이라는 특별한 통신 채널을 통해서요. 하이퍼콜? 직접 통신하는 거군요. 그렇죠. 전가상화에서 필요했던 그 번역 과정이 없어지니까 당연히 성능이 더 빠릅니다. 특히 디스크나 네트워크 입출형 I/O 같은 부분에서요. 그 젠 같은 하이퍼바이저가 대표적이고 주로 이제 소스코드가 공개된 리눅스 계열 OS에 적용하기가 좋았죠. 그렇군요. OS 수정이 필요하다는 점은 조금 번거로울 수 있겠지만 대신 성능을 얻는 거네요. 그럼 제일 큰 차이는 결국 OS 수정이 필요하냐, 아니냐, 그리고 성능. 이 두 가지겠네요. 호환성이 진짜 중요하다면 전가상화, 성능이 조금이라도 더 빨라야 한다면 반가상화,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근데 그 성능 차이가 실제로 어느 정도 나나요? 네, 정확합니다. 그 트라이드 오프가 핵심이죠. 하드웨어 명령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성능으로 바로 연결되는 건데요. 전가상화는 하이퍼바이저가 모든 걸 다 중간에서 처리해야 하니까 아무래도 병목이 생길 수 있죠. 반가상화는 하이퍼콜로 그냥 다이렉트로 소통하니까 효율적이고요. 한 분석 결과를 보면요. 실제 하드웨어 성능을 100으로 봤을 때 반가상화는 한 80% 정도, 그리고 호스트 기반 전가상화는 60% 정도 성능을 낸다고 해요. 와, 60%랑 80%면 차이가 꽤 큰데요. 그렇죠. 뭐랄까, 통역사를 거치느냐 아니면 그냥 직접 대화하느냐 약간 그런 차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비유가 확 와닿네요. 그런데 요즘은 전가상화도 엄청 빨라졌다고 들었어요. 그 CPU 자체에 가상화 지원 기능, 인텔 VTX나 AMD V 이런 거 들어가면서부터요. 그래서 KVM 같은 전가상화 기술이 오히려 대세가 됐다고 하던데요. 네, 맞아요.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 하드웨어 지원 전가상화 기술 덕분이죠. 이게 나오면서 전가상화의 가장 큰 약점이었던 성능 문제가 정말 많이 해결됐어요. KVM, 이게 리눅스 커널에 포함된 가상 머신인데 바로 그 CPU의 가상화 지원 기능 VTX, AMD V를 적극 활용합니다. 그래서 OS를 속이는 부담이 훨씬 줄어든 거죠. CPU가 도와주는 거군요. 네, 그렇죠.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요. KVM은 특히 느려지기 쉬운 부분들, 예를 들어 디스크 I/O나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요. Virtual I/O라는 반가상화 방식의 드라이버를 선택적으로 쓸 수 있게 해줘요. Virtual I/O요? 그건 반가상화 방식이라고요? 네, 일종의 하이브리드 전략인 셈이죠.
CPU 관련 작업은 하드웨어 지원 전가상화로 빠르게 처리하고 I/O는 Virtual I/O라는 반가상화 드라이버로 성능을 더 끌어올리는 거예요. 전가상화의 그 넓은 호환성은 유지하면서 반가상화의 속도까지 잡으려는 거죠. 아주 영리한 방식입니다. 젠도 요즘엔 HVM이라는 기능으로 전가상화를 지원하고요. 뭐랄까, 요즘은 두 방식의 장점을 서로 막 흡수하면서 경계가 좀 희미해지고 있다고 봐야죠. 와, 진짜 기술 발전이 엄청나네요.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처음엔 전가상화는 OS 수정 없이 아무거나 다 쓸 수 있어서 호환성은 최고지만 성능 손실이 좀 있을 수 있었고, 반가상화는 성능은 좋지만 OS 커널을 수정해야 해서 좀 제한적이었는데, 네, 그랬죠. 하지만 요즘은 CPU 하드웨어 지원 덕분에 전가상화 성능이 크게 좋아졌고, KVM처럼 VTIO 같은 반가상화 기술까지 접목해서 성능을 더 높이는 추세라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의 사용 목적이나 환경에 따라서 어떤 기술이 더 유리할지 좀 더 다양한 관점에서 고민해 봐야겠어요. 맞습니다. 기술은 계속 이렇게 최적의 지점을 찾아서 진화하고 있으니까요. 오늘 전가상화랑 반가상화의 핵심적인 차이랑 발전 방향을 이해하셨다면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 어떤 질문이죠? 우리가 오늘 얘기한 건 하드웨어를 가상화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넘어서 운영체제 레벨에서 가상화를 하는 컨테이너 기술, 예를 들어 다커 같은 거요. 이런 컨테이너 기술은 우리가 오늘 논의했던 그 성능과 호환성이라는 트레이드 오프를 과연 어떻게 다루고 있을까? 이건 다음에 한 번 더 깊게 얘기 나눠볼 만한 아주 흥미로운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